지금 앞에 그 용신이라고 떠 있습니다. 먼저 이 논문은 한국의 호문화에 대해서 용신 성명학적으로 고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먼저 용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날 때 연월일시에서 사주 명조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사주 명조에서는 그 사람의 사주를 안정을 시켜주고 그 사람의 사주에 균형을 잡아주는 오행의 개념이 있는데 그 개념이 바로 용신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사람의 사주 명조에는 나를 의미하는 나의 글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순간, 그러니까 오늘 바로 이 순간 태어난 아이의 사주 명조는 기해년, 무진월, 경진일, 갑신시가 되겠습니다. 오늘이 바로 일진이 경진일인데 경진일의 그 경자가 바로 사주에서 나를 말하는 겁니다. 즉 사주에 들어있는 나의 분신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경자가 사주 안에서 편안하게 잘 있으려면 사주가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주가 안정이 되는 방법은 첫째, 나의 글자가 가지고 있는 세력이 적당해야 됩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사람이 너무 뚱뚱해도 불편하고 너무 말라도 불편할 겁니다. 따라서 사주 안에 나의 글자가 뚱뚱하지도 않고 마르지도 않고 아주 적당한 세력을 갖고 있도록 해주는 것이 용신이 되겠고, 두 번째는 사주가 너무 춥거나 또는 사주가 너무 뜨겁거나 해도 사주가 안정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려서 우리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수성처럼 뜨겁지 않고 명왕처럼 춥지 않는 온도가 적당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는 겁니다. 따라서 사주 안에 들어있는 오행들이 상호간에 상생과 상극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온도 부분이 안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온도를 안정시켜주는 오행,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주를 안정시켜서 그 사람을 발전시키고 그 사람에게 번영과 발전을 주고 오복을 주는 오행의 개념으로서 명리학적인 전문 용어로 용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신을 호에 적용하는 연구가 바로 오늘 이 논문의 발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용신을 선명하게 적용하는 이론적 체계가 있어야 호 문제를 용신의 입장에서 고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신 선명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그 사람의 사주 명주에서 그 사람의 사주를 안정시키고 해문과 복을 불러주는 오행, 목화 토금 수준에서 어떤 오행인가를 찾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이 시간에 태어난 아이가 기해년, 무진월, 경진월, 갑신시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시간에 태어난 아이의 사주상의 용신은 목하고 수가 사주의 균형과 안정을 잡아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시간에 태어난 아이한테 용신 성명학적으로 이름이나 또는 호를 짓는다고 하면 수오행과 목오행이 강한 호나 이름을 지어야 된다는 것이 용신 성명학적인 해석과 입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아까 그 두 번째 발표를 하셨던 김만태 교수님,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의 김만태 교수님은 제 은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셨던 한글의 오행을 똑같이 성명하게 적용하고 동시에 우리나라는 특수한 성명 문화가 있습니다. 한글 성명이 있고 또한 한자 성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글과 한자에 서로 다른 두 개의 문자를 사용하는 특수한 성명 문화에 의해서 한자가 가지고 있는 원래의 오행을 전문용어로 자원오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글의 오행과 한자의 오행을 활용해서 이름에 용신의 기운이 강하게 하는 성명학이 바로 용신성명학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용신성명학적 호의 고찰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호에 용신의 기운이 강하게 하는 그러한 호를 작화하는 것이 바로 그 용신에 부합되는 그러한 그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연구의 배경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사람의 성명은 성을 포함해서 세 글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성도 한글의 성, 만약에 김씨라고 하면은 김자라는 한글이 갖는 오행 또는 쇠금자라는 그 한자가 갖는 오행이 있습니다. 그 오행이 그 사람의 사주랑 부합된다고 하면 토탈에서 세 개의 오행을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할 수가 있고, 만약에 성의 오행이 그 사람의 용신과 맞지를 않는다고 하면
두 개의 오행밖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명 오행의 수량적인 제한성을 극복하기 위한 차원에서 호를 연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 두 번째, 동양에는 정통적으로 경명사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명사상이라는 것은 함부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예를 들어 볼게요. 한 10여 년 전에 불멸의 이순신이라는 드라마가 상당히 인기였습니다. 그 드라마를 보면 이순신의 동네 선배가 유성룡이고, 유성룡 입장에서는 동네 몇 년 후에 아주 어린 동생뻘밖에 안 되지만 야 순신아 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항상 여보게 여해, 여보게 여해 이렇게 부른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예전에는 성이 된 이상의 사람한테는 함부로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바로 경명사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경명사상은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의 인간 존중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 연구를 한 세 번째 배경은 바로 잠시 후에 다시 나오겠지만은 조선시대에는 설사 사회적으로 공명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도 누구나 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이름 대신에 호로 불러주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애기였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호 문화가 대폭적으로 축소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그 호 문화, 아오 문화를 성명학적 입장에서 고찰해서 중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이 논문을 썼고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명사상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얘기의 공예편에 보면 제후라는 사람이 정치를 잘못해가지고 관할하던 땅을 모두 다 잃으면 그때 이름을 부른다. 인륜을 그르쳐서 동족을 멸한 경우에도 이름을 부른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후라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큰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한테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현대식으로 따지면은 그 자식 XX 이렇게 말을 욕을 하듯이 그 사람 이름을 부른다는 겁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질을 가진 사람은 군사부 일제 사상에 의해서 부모나 스승이나 임금 죽은 뒤에는 함부로 그 사람 이름을 부르지 않는 그런 사상이 바로 경명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아오 문화와 자 문화는 상당히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했었습니다. 특히 고려시대 중엽에는 관료, 문임, 기득층, 지식층 이런 데서 상류층에서 호를 사용하는 풍조가 좀 만연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규보는 동국이상국집에서 지나친 호 문화의 사용을 비판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문화는 계속 이어져서 조선시대에는 사대부뿐만이 아니라 독서, 지식인 또는 한 분야의 전문가 계층에서는 반드시 호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확고하게 굳어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호를 지을 때는 호를 짓고자 하는 의도, 쉽게 말해서 어떠한 의도에 의해서, 즉 무슨 바에 의해서 호를 짓는다. 그래서 자쿠의 유형에는 전부 다 바소자, 즉 목적이란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규보는 고려시대 때입니다. 이규보는 동국이상국집에서 호를 짓는 목적을 세 가지로 해서 자쿠 유형을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소고요, 두 번째는 소축이요, 세 번째는 소득입니다. 첫 번째 소고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살았던 곳을 말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그 서울의 동대문에 속봉산 밑에서 한호가 살았기 때문에 한호는 자신을 속봉이라고 했고, 김대중 대통령은 신안군 하이면 후광리가 자기 마을이기 때문에 호를 후광이라고 했던 것, 이런 것이 바로 소거에 의한 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축은 자신이 간직하거나 좋아하는 사물, 그래서 성산문은 매화와 대나무를 좋아했기 때문에 매축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소득, 자신이 살아오면서 깨달은 바나 지향점, 이것을 소득이라고 해서 이 색은 모근이라고 했는데 응거하는 것을 추구한다는 뜻에서 모근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렇게 자쿠 유형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최근에 국문학과 국학 쪽에서 호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용호라는 사람은 네 번째로 자쿠의 유형을 소우해가지고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처지를 호로
표현했다라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곽재우가 기암을 갔다 온 근심을 읽고자 망우당이라고 했던 내용을 예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2015년도에 한종주라는 사람의 논조에 의해서 호의 작호의 유형이 네 가지가 더 추가가 돼서 연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은 소영, 소인, 소직, 소전 이렇게 됩니다. 자신의 용모라든지 존경하는 위인이 누구냐라든지 자신의 직업이 누구냐라든지 무엇이냐라든지 예를 들어서 김종호가 자기는 지도 만든 사람으로서 옛날 산을 다 돌아다니는 직업이라 해서 고산자라고 했다는 등 그런 소직, 그 다음에 자기가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따르고자 하는 서적이나 문헌 이런 내용을 전부 다 뭡니까? 작호의 유형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호하고 자는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자라는 개념은 사람이 태어나서 남자가 태어나서 성이 되면은요 머리에 상투를 틉니다. 그러면서 그 머리에 상투를 트는 그것을 관례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성년식인데 성년식을 치르면서 짓는 것이 바로 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도 호와 같이 있었습니다. 다만 자는 관례를 치를 때 짓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자는 1인당 하나씩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호는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할 때 나 이 호를 쓰고 싶어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호는 새롭게 지어서 쓸 수 있으므로 호는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호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다만 현대에는 상투를 트는 관례라는 것이 현대의 문화하고는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현대에는 자 문화는 호 문화에 편입시켜서 보는 것이 이치에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하면 성명학적 입장에서 호를 지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명학 입장에서는 바로 용신성명학적 입장에서는 용신이라는 것이 사주의 중화, 균형, 중용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행운과 오복을 주는 개념의 오행이 되기 때문에 용신성명학적 작호는 그 사람에게 복을 불러주는 호. 그래서 본 발표자는 용신성명학적 작호 유형을 소복이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사주의 중화와 오복의 증진 관련해서 사주 명조에서 용신을 도출해가지고 한글 오행과 한자 오행에서 용신의 기운이 강하게 하는 호의 유형을 바로 용신성명학적 호 유형 소복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음의 영리적 분류입니다. 이 자음의 영리적 분류는 두 번째 발표자이신 김만태 교수님께서 이미 언급을 하셨다시피 훈민정음 회대 제자회에서 나온 자음 오행을 이 도표가 그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역은 예를 들어서 기역은 아음으로서 목인데 훈민정음은 또 의외로 상형문자의 성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혀풀이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 니은은 혀끝이 잇몸에 닿는 모양, 미음은 사람의 입의 모양, 시옷은 사람의 이빨, 이의 모양, 이응은 사람의 목구멍의 모양을 상형한 상형문자 요소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사람의 모음입니다. 사람의 모음에도 다 오행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아의입니다. 아는 동그란 건데 하늘을 보면 하늘의 둥근 모양을 받고 의는 땅이 모든 것에 밑받침이 되주는 모양을 받고 그 다음에 이는 사람이 서 있는 모양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글의 자음과 모음에는 훈민정음 제자해에 모두 다 이렇게 오행이 배정이 돼 있고 성명학에서는 훈민정음 해례의 오행 배속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맞고 또 따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한자 자오행의 개념입니다. 한자 자오행에는 그 사람의 이름 한자가 모든 한자는 부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자의 부수로 발현되는 한자의 오행을 우리가 자원오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씨가 있을 것입니다. 이씨는 나무목이 부수고 오양나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성 이씨라는 오양이라는 한자는 목의 기운이 강한 목강의 자원오행을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는 최씨도 있을 것입니다. 최씨는 매산자가 부수입니다. 그리고 동양의
그 간지에서 무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가불병정 무할 때 무가 바로 매산, 산을 얘기하고 오행은 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셰시가 있으시면은 최라는 나의 성의 한자의 오행은 한자의 자오행은 토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한자마다 그 고유의 그 붓으로서 발현되는 오행을 한자 자오행이라 하는데 한자 자오행의 역사는 상당히 깊습니다. 첫째는 동양 고전의 살문회자나 소전 등의 그 고서에서 한자가 만들어진 근원과 배경을 설명한 것이 한자 자오오행의 그 근본이 되겠고 거기 표를 여기 그 화면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광산김씨를 보시면은요. 광산김씨가 51세부터 58세까지 확렬자를 보시면은 제일 먼저 숫자가 보일 것입니다. 숫자는 바로 세금자가 부수가 되기 때문에 자오오행이 금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홍자가 보이겠죠. 홍자는 삼수변이 부수가 되기 때문에 한자 오행은 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자가 보입니다. 종자는 벼화변이 부수가 되고 벼화변에는 자세히 보면 그 안에 또 나무 목자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종자는 한자 자오행이 목이 되겠고 그 다음에 헌자는 마음심자가 들어있습니다. 이 마음심자는 동양학에서는 마음심은 심장이요. 심장의 오행은 즉 한의학에서도 심장의 오행은 화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뭡니까 한글자가 바로 오행의 상생으로 금수 목화토 금수 목화토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문중이 있습니다만은 약 80% 이상이 이런 한자 자오오행의 상생 구조로 그 집안의 한글자를 만들었다는 연구 결과가 이미 선행 논문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수 한자 자오의 오행성의 강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한자가 똑같은 오행의 강도를 발현하는 것은 아니고 그 부수마다 오행성이 강한 것, 중인 것, 약인 것 이것을 제가 분류를 해놨습니다. 이 분류는 제가 두 차례 우리 인문사 21과 그 다음에 다른 등재 학술지의 학술 논문을 통해서 분류를 했고 그 내용이 게재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제가 분류를 해놓은 것입니다. 특히 그 오행을 직접적으로 말하는 거나 예를 들어서 쇠금자, 쇠니까 금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물수자, 수니까 물이니까 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행을 직접 상징하거나 또는 우리 각 가문의 오행 상생법을 따르는 각 가문에서 목의대에 쓰는 한자, 수대에 쓰는 한자, 화에대에 쓰는 한자들의 부수가 됐던 것들을 쭉 보면은 바로 어떤 부수가 오행성이 강한지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분류를 해놓은 것이 이렇게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명리학에서 용신을 찾는 방법은 상당히 구체적인 부분이라 간단하게 언급을 하게 되면은 1번 억부용신이라 해가지고 나의 글자가 적당한 세력을 갖게 하는 오행이 억부용신이고 조우용신은 나의 사주 안의 환경이 적당한 온도와 습도를 갖게 하는 것이 조우용신이고 세 번째는 사주 안의 오행들이 심각하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을 때 그것을 중재하고 조정해주는 통관용신의 개념이 있겠고 네 번째 병양용신은 사람의 사주마다 쉽게 말해서 암적인 존재가 있습니다. 그 암적인 존재를 제거시켜주는 오행이 병양용신이고 다섯 번째 수능용신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사주에서 한 가지 오행의 기운이 너무 강해서 그 오행을 도저히 꺾을 수가 없을 때 그 오행과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그 사주에 안정을 꾀하는 용신이 수능용신이 되겠고 여섯 번째는 태어난 달에는 그 사람의 강한 사주의 장점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달을 나타내는 올지에서 그 사람의 사주의 장점을 실현하는 데 도움을 되는 그러한 오행을 우리가 격국용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용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 용신을 가리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 전문가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명리학을 조금 공부하시는 분들이 항상 물어보는 게 이 사주 용신이 뭐예요? 그만큼 용신은 명리학에서 중요한 그 비중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그 다음에 이제 그 용신 성명학적 작곡법을 제가 예시를 해놨습니다. 초성, 중성, 종성을 3대, 4대, 3으로 적용을 했고 그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어떤 사람의 용신이 목화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의 호를 어떻게 지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먼저 한글의 목화의 자음, 기역, 키역, 니은, 디귿, 니을, 티국과 목화에 해당되는 모음 아, 야, 에, 예, 오, 요를 쭉 배열해 놓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이름을 지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대교라고 지어놨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한글로 대교로 지어놨다면 이번에는 한자를 쳐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거기에 예시에 햇빛 대자는요 낙일자가 붓으로서 화기운이 강한 한자고 다리교자는 나무목이 붓으로서 목기운이 강한 한자입니다. 그래서 목과 화목이 서로 목화상생하는 호의 한자가 되면서 이렇게 호를 지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부기번영과 오복의 의미를 포함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호의 뜻을 묻는다고 하면 큰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서 다리교자 세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그 다음에 햇빛 대자 크게 빛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면 될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용신성명학적으로 소북의 취지에 따라서 한글 오행, 한자 자오행이 모두 용신이 강한 호를 으뜸으로 보고 거기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용신성명학적 작곡법이 되겠습니다. 용신성명학적 작곡법을 널리 유행을 시키면 경명사상이 전승되고 그 다음에 명리학의 가장 전문적인 분야인 용신에 의한 성명학과 작곡법이 활성화되고 대중화됨으로써 호흡 문화가 다시 한번 중흥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잘 아시겠지만요. 그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련되어 자신감을 주면서 동시에 출세나 또 부귀, 행복, 건강들에 대한 이 다복함을 충족시킬 수 있다라고 믿는 그런 이름을 선호한다라는 것이 이제 사실이죠. 그래서 이름의 한글 부분에서는 예스럽거나 또 투박한 느낌의 이름을 기피하면서 이 동시에 이름의 행운이 약하다고 판단되면 역시 기피하는 추세라고 보는 것과도 과언이 아니라는 듯합니다. 또한 남녀의 영역이 사라져가는 사회상의 반영에서도 남자 이름인지 여자 이름인지 모호한 중성적 이름도 유행하고 또 국제화 시대에 따라서 영어로 표기하기가 쉬운 받침없는 이름도 선호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을 반영하는 세련된 이름일지라도 반드시 이 다복한 이름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따라서 이 성명의 한글 부분을 통해서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또 행운과 다복을 기원하는 성명에 대한 이 기승심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승심리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성명학은 성명학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본 연구는 매우 시적절한 연구라고 사료되고 있는 바입니다. 혹시 이름 심리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행복을 찾아야 준다라고 하는 또 장명, 또 계명에 대한 연구들도 많이 있듯이 이 다복한 이름을 원하는 추세에 부응할 수 있는 연구라고 또한 봅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저는 세 가지 정도의 이 질의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그 하나는 내용 중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님의 용신 적용이 있었는데요. 혹시 당연히 해보셨으리라고 봅니다만 그건요 반기문 네. 반기문이라는 단지 이름만 예시한 거지 네네네. 그분의 사주 명절을 복한 건 아니고요. 예, 그냥 네네. 익숙한 이름만 예시한 거예요. 그랬군요. 예. 예시. 그래서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혹시 교수님의 용신은 분석해 보셨는지 그거를 궁금해서 여쭙고요. 일단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제 용신은 토하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용신의 개념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이 무술년이었습니다. 그 무자는 오행이 토고 술자도 오행이 토입니다. 그럼 작년의 1년은 바로 1년운에서 무술년에서 토기운이 강합니다. 용신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사주상에 내 용신이 토인 사람은 무술년에 상당히 발전할 확률이 대단히 높고요. 사주상에서 나의 사주의 균형을 망가뜨려서 균형을 해치는 사람은 토가 균형을 해치는 오행인 사람은 무술년에 상당히 결실이 없는 한 해를 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제가 가능성이라는 것은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다면 교수님 이제 그걸 분석하셨으니까 올해가 어떻다 예측할 수 있으시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자코를 넘어서요. 예. 교수님께서 보실 때 현재 이 장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조언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의 장명의 추세가 진전될 것으로 보시는지 혹시 감히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장명을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는 조언이라는 것은 첫째, 우리나라에는 성명에 대해서 아무 근거 없는 속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명에 대해서 유행되고 있는 속설이 과연 학술에 근거하고 있는 속설인지 아니면 어느 한 사람의 일방적인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돼서 조금 뭡니까 좀 알려진
그 학술적 근거가 없이 공론화된 것에 불과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적으로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의 주장은 비단 성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학문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논문화되지 않는 이론은 학술이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성명학도 많은 학술 논문이 지금 써지고 있고 그 논문에 의해서 학술적으로 검증된 그러한 그 이론에 의한 장면이 좋겠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런 그 성명에서 현재 난무하고 있는 학술적 근거 없는 속설을 물론 일반인이 그런 속설을 거른다는 것이 사실 좀 쉬운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은 그런 속설을 거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 가지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윤택할 윤자를 쓰면서 야 너 윤택하게 살아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윤택할 윤자는 삼수변이 부수인 한자로서 상당히 삼수변은 물숫자입니다. 그 강강자나 바다의 자에 들어가는 부수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수기운이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사주 명조에서 만약에 수가 그 사람의 행운의 오행이면 좋은데 그 사람을 괴롭히고 답답하게 하고 운을 막히게 하는 오행으로 판단이 됐을 때 그런 것도 무시하고 윤택할 윤자는 뜻이 좋으니까 너 윤택하게 살으라고 윤택할 윤자를 주는 것은 우리가 학술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옳지를 못하다. 따라서 그 이름을 지을 때는 명리성명하게 전문가에게 도움을 의뢰할 필요도 있겠다라고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명의 추세는 어떻게? 장명의 추세는 갈수록 예전에는 그 집안 돌림자 같은 것을 위주로 해가지고 엄마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그냥 지어주는 이름을 지어주는 추세였습니다. 저도 제 역시 고인신 제 아버지가 그냥 학렬제에 맞춰서 제 이름을 지으신 거거든요. 하지만 그 현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에도 이미 약 1000개가 넘는 장명 사이트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장명 성명학이 상당히 성명에 관련된 그 직업적인 부분들이 장명가가 상당히 인기 있는 직업으로 현재 떠오르고 있고 노후를 대비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도 한번 성명학을 공부해볼까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재 아시다시피 지속적으로 많은 그 장명 철학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성업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을 봤을 때 그 성명학은 앞으로 우리 그 국민들과 호흡을 하는 학문이 될 것이고 다만 모든 것들이 학술적인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 제도권의 학자들의 임무나 그 의무 또는 그 앞으로 해야 될 나갈 길이 상당히 멀고 책임감이 크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혹시 이름을 이미 지어졌는데 그 지어진 사람의 사주가 좋지 않다면 작호나 아니면 장명을 해야 한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은 어떨까요? 그 사람의 사주가 많이 취약하고 빈약한 사람일수록 그 사람한테는 그 명리학적인 용신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명리학적 용신의 도움은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가 성명입니다. 그 사람의 사주의 기운을 돕는 용신의 기운을 가진 한글 오행, 한자 오행을 가진 그러한 이름을 쓰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예를 들어서 용신도 색상이 있습니다. 목은 예를 들면 목은 녹색, 파란색이고 화는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어떤 오행이 용신이라고 하면 그 색상을 적극적으로 이용한다든지 또는 예를 들어서 화는 방향이 남향입니다. 그러면 용신이 화인 사람은 남향을 적극적으로 애용을 한다든지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지 또는 그런 분위기를 가족들이 만들어준다든지 그런 것들도 그 사람의 그 운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 명리학의 용신론적인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장명 쪽에 많이 말씀을 좀 하시는 추세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혹시 장명을 해야 된다 아니면 작호를 해야 된다? 장명과 작호는 당연히 성명학의 입장에서는 장명과 작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거의 마무리 차원에서요. 저희 법원이 많이 바빠지겠네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많이 바쁘고 있고요. 네네. 현재 우리나라에서 1년에 약 20만 명 정도가 대면 신청을 하고 그 중에서 약 15만 명 정도가 1996년 가을에 대명 허가가 대법원에서 자유화 됐습니다. 그 법원의 판결 취지는 개인이 실은 이름을 국가가 강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후로 1년에 평균 15만 명씩 개명 허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첨언하자면
혹시 이제 이렇게 이제 운동을 하고 이런 논문들이 많이 발표가 되는데 저희 나라에는 기독교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네. 기독교인들에 대한 어떤 대응이라고 할지 네. 거기에 대한 어떤 설득력이랄지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도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독교인들은 만약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장명이라는 것은 뭐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왜 이걸 꼭 굳이 장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뉘앙스로 또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예감이거든요. 그것은 비단 성명의 숙제만이 아니라 기독교 자신만의 어떤 기독교 자신들의 어떤 그 자신들의 과제일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문화는 항상 상대주의적 입장에서 상대방 문화를 이해하는 식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나치게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면은 공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독교는 비단 성명뿐만이 아니라 동양의 모든 기본적인 것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문화를 기독교가 상당히 부정하는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기독교를 제가 비판할 입장은 아니고 기독교에서도 상당히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성명학에서도 서양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문화 상대주의적 입장이 필요하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는 제 이름이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명동이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땅값부터가 벌써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잔명할 생각은 없는데요. 그래서 생각하실 때 이 발글명 동력동이거든요. 네. 어떠신가요? 발글명자는 낙일자가 붓으로서 화기운이 강한 한자입니다. 동력동자는 자세히 보시면 그 안에 나무 목자가 들어있습니다. 목기운이 대단히 강한 한자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름에 그 뭡니까 명자 동자 두 글자에는 바로 목화상생이 들어있는 겁니다. 만약에 그 우리 손명동 교수님의 사주 명조가 목화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하면 손명동이라는 그 한자 이름은 상당히 본인에게 기란 그런 이름이 될 것이고 본인의 사주 명조에서 목화가 그 용신의 기운을 상극하는 전문적인 용어로 기신이라고 합니다만은 목화가 기신인 경우 즉 앞을 가로막고 운을 답답하게 하고 오복을 내쫓는 입장의 오행이라고 하면 그 이름은 좀 바람직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만 우리 손명동 교수님께서는 아마도 일반적인 장명소에 가서 내일이 몇 dob니까 물어본다고 하면 무조건 개명하는 말을 들을 겁니다. 저는 명동은 내 손 안에 있는 걸로 한번 살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